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픈 중국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슬픈 중국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슬픈 중국의 역사가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슬픈 중국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앙문화권에서 장관 세월 살아왔고 그 이후에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면서 또 6.25 전쟁을 겪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중앙문화권에서 벗어나서 또 해양문화권으로 속해가는 그런 또 아주 역동적인 현대사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데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 경제사학자 두 명이 쓴 이 책에서 그 뒤에 문구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한국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동질적인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국가에 살고 있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제사학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발전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발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면서 이런 세계 경제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에서 특정 국가의 빈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들은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오늘날 최빈국에 속해 있고 남한은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남북한의 차이는 상이한 제도적 궤적을 창출한 정치의 결과였다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승만과 김일성이라는 두 명의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조선조에서 태어나서 19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소련에 가서 나중에 45년 때 소련군과 함께 들어와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절대 권력을 1994년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나이 차이를 보면 무려 37살이나 난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해보면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가치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2019년에 또 개정이 됐던 이 헌법의 전문만 봐도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들을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전문에만 무려 김일성의 이름이 16번 등장을 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의 국가 건설에 튼튼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인인 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바치셨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이런 식의 김일성에 관한 인격 숭배의 언어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상적 근거 위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48년 재헌의회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지금 읽어봐도 보편적 인류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적 가치가 담겨 있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그대로 표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로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 진화를 해왔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그리고 또 거의 제도적으로 완벽해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가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그 가치가 역사를 통해서 발현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북한은 처참하게 실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실패를 외적인 요인을 통해 가지고 다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외적인 요인으로서 한 국가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북한이 얼마든지 개혁개방으로 같이 동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가치가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좀 창의적인 어떤 법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987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도 인류의 보편 정신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북한의 차이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마오쩌둥에서 덩시아핑으로 나가는 중국 현대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중국 현대사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오쩌둥 시대와 덩시아오핑 시대를 나눠서 보는 것인데요.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천안문 막루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1976년 9월 9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오쩌둥 시대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절대 권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실패,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오쩌둥이 어떤 권력 유지의 위기를 느꼈을 때 다시 한번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는 그 노선으로 갔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간 중국은 마오쩌둥의 철통 통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덩샤오핑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개혁 개방의 시대를 열고 그때부터 중국은 제2의 혁명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 혁명은 경제 성장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경제 성장의 혁명이 사실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 혁명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어떻게 보면 더 파격적인 혁명 조치를 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남북한의 차이를 볼 때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어떤 수평적 대결, 그 동시대에 일어났던 대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현대사를 설명할 때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대결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대결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유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경쟁은 동시대적 경쟁이고 수평적 경쟁이었다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경쟁은 연속적 경쟁이었고 또 수직적이며 계기적으로 진행됐던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현대사에 두 번의 혁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혁명이고요. 이게 마오쩌둥 시대죠. 그리고 덩샤오핑 시대는 개혁 개방의 경제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 현대사를 보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전개될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이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49년부터 1962년 내지는 64년까지 전개됐던 사회주의 건설 혁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 끊임없는 정치 투쟁과 계급 투쟁과 그다음에 사상 운동을 벌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 1958년에 시작을 해서 1961년 또 어떻게 보면 62년까지 갔던 그런 어떤 대규모의 집산화 운동이면서 국민 총동원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물론 처참한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년 동안의 어떤 새로운 시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때 마오쩌둥은 행정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재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 반격의 계기가 바로 문화 대혁명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이 중국 사람들은 흔히 10년의 대동란, 10년의 대호겁, 10년의 대겁탈 이런 식으로 문화 대혁명의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10년의 혁명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개혁개방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주제를 얘기하자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과 개혁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제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오늘날 중국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1940, 50년대의 정치 투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 중국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느슨하고 또 그다음에 자유롭더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한 것이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비근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죠. 전 세계에 이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 제로 코비드 방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상해 지역 인구가 모두 이제 통틀면 한 2,600만 되는데요. 이 2,600만 인구가 모두 자기 집에 갇혀버리는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생활이 거의 5, 6개월 정도 됐죠. 이 2,600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전체 인구랑 같고요. 대만 인구보다 좀 많고 호주 인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캐나다 인구의 거의 한 60, 70% 되는 인구인데, 이 인구가 모두 집에서 6개월 동안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로 코비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기는 9,500만이지만 더 최신 자료를 보면 9,6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중국 공산 당원들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한 60%가 넘는 인구인데요. 이 사람들로 유지되는 막강한 정치 조직으로서의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도에 창당이 됐는데, 이게 불과 한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조직으로 컸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유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저런 식의 제로 코비드 정책까지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다른 당들이 있습니다. 저게 열거된 당들이 다른 당들인데, 그 당원 수를 보면 중국 공산당에 비해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당들이 반대당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중국 헌법에 의해서 이 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조직처럼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요. 중국에는 단 하나의 당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일당 독재로 유지되는 레닌주의 국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그 정치 제도를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 맨 위에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에는 총서기가 있고, 저는 피라미드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부로서 중국 공산당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에서 내린 결정을 고무도장 찍는 그런 식의 하위 조직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1일이죠. 그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국가 주석의 10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참여했던 인민대표대회 그 대표단들은 한 3,000명이 좀 못 됐는데요. 그 중에서 2,958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 2명, 기권 3명. 그러니까 99%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총서기가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그런 식의 이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 헌법 제3장에 나와 있는 국가구조 79조에 국가 주석은 2텀 이상을 복무할 수 없다는 저 조항을 없애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입니다. 이때 또 한 번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하게 되는데요. 이 표결을 하게 된 이유는 2019년에 홍콩에서 거의 200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천멸중공이라는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강력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 결과 이제 시진핑이 굉장히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했던 홍콩 보안법 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대가 딱 한 명 있었고 기권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7%의 창선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선거제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때는 홍콩에서 누구든지 입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징 정부의 스크리닝을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친중 애국자를 가려내는 그런 이제 선거인단 구성을 입법화하게 됩니다.
법관도 애국자, 홍콩 통치 원칙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 민주화를 압살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서는 보시다시피 반대가 한 명도 없었고 아마도 한 명이 실수로 기권에 찍지 않았나 뭐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때의 찬성률은 99.97%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중국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그런 식의 인민 독재를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헌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특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중국 헌법 전문에 보면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중공 정부의 유권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다음에 장저민의 세 가지 대표 주요 사상,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진핑 신시대 비전 등 국가 이념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인물들의 사상이 헌법적 근거가 되는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원칙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인민민주 독재입니다. 인민민주 독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민민주 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레닌이 창시했다는 민주 집중제 원칙이 중국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서문을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중국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해석에 어긋나는 다른 해석을 갖게 되면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 헌법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상 가장 유구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의 각족 인민이 함께 광희찬란한 문화를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입니다. 이후에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분권의 국가로 변해갔고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화 자유를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이어갔다. 20세기 중국에는 하늘 땅이 뒤집히는 위대한 역사적 변형이 발생을 했고 1911년 손준장 선생이 영도한 신의 혁명은 봉건 황제 체제를 철폐하고 중화민국을 확립했는데 중국 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1949년 마오쩌둥 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각족 인민을 영도하여 장시간에 열진 험난한 무장 투쟁과 여러 형태의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써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인이 됐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내리는 중국 현대사에 관한 유권 해석입니다. 이 유권 해석을 어긋난 다른 역사적 해석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서문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신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과도기를 거쳐갔고 생산수산 사회제의 사회주의적 건설은 이미 완성됐지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도 다 소멸됐지만 사회주의 제도는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족 인민이 여기서 각족 인민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민족이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서 계속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그 다음에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아래 인민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제하며 부단히 사회주의 모든 제도를 완전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넘겨보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재밌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제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민민주주의가 그래서 키워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슬픈 국 제1권의 제목을 인민민주 독재라고 썼습니다. 이 인민민주 독재야말로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헌법에 명기된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이렇게 못 박여 있습니다.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개인의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반정부 활동은 그야말로 위헌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제도를 비판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집중제라는 또 원칙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민주집중제는 이제 레닌이라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의 아버지죠. 그 레닌이 만든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공산당 영도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그 공산당원들이라든지 인민들도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한번 국가의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누구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복종의 논리가 또 그 밑에 담겨 있습니다. 민주집중제에서 방점은 집중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내린 그 일반적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무조건적 복종의 논리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이것을 좀 좋게 말하면 열린 토론과 강력한 추진이라는 두 개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의 국가 정책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과 달리 상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여러 차례 글과 연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중국은 사법 독립을 부정해야 되고 권력 분립을 부정해야 되고 서구 스타일의 헌정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중국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통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식의 표현으로 하면 의정합일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합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의회와 정부가 늘 대립투쟁을 하고 상호 견제를 하죠. 이것과 정반대의 원리로 돌아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이 되는데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 국가가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행정의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오늘날 중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에도 이러한 중국 헌법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들자면 이 뚜광 교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20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난 연도를 보면 192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 21살이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중국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헌정주의 논쟁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헌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두고 중국의 청년들이 다양한 서구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서 갑론을박을 벌렸던 자유로운 사상의 시기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던 2010년대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막 쏟아냈고, 이분이 쓴 글들은 홍콩을 통해서 출판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 중국엔 헌법은 있으나 헌정은 없다. 헌정이라고 하면 헌법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헌법의 지배라고 할까요? 더 줄여서 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헌법은 있지만 법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라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제 입헌주의 전통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은 바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가는 그런 이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기본권과 인류의 보편 인권을 국가가 제약할 때 그 국가를 제약하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입헌주의라고 하죠. 국가 권력에 대한 공적 감시와 제약이 바로 입헌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일당 독재를 합리화하고 나아가서는 1인 지배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주장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가면서 전개됐던 공산당이 주도했던 여러 사상운동, 정치투쟁, 계급투쟁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국가 권력이 절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민과 민주가 결합이 되면 독재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현대사의 최대 모순인데요.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공공연히 천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민주를 대민주라고 했죠. 이제 부르주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정당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부르주아 계급에 복무하는 소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헌법의 제1원칙인 인민민주 독재는 1949년 이후 중국의 역사에서 과연 어떻게 중국 인민의 운명을 결정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 제도 위에서 어떻게 인민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인민들은 왜 그렇게 해도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들어갔는가? 그래서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과 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빼앗겼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은 과연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민을 총동원을 하고 또 인민의 삶을 통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슬픈 중국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유럽의 격언을 한마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보는 체험에 의존하고 현인은 역사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으면 절대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봐야지만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보는 체험에 의존해서 마치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이 전 세상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중국 현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